동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장입니다. 1952년 사상 10월호 내용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몇 개의 영상을 통해서 10월호에 게재됐던 아더 캐슬러라는 사람의 자서전을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사람이 공산주의에 가입한 이후에 자신이 느꼈던 공산주의가 보는 예술과는 어떠하고 공산주의가 보는 성적인 활동, 성적인 행위, 또 가족 이런 것은 어떠했으며 이 사람들이 공산주의자들이 보는 지식인 인텔리겐차는 어떻게 봤는지 그런 내용들이 아주 잘 나와 있고 공산주의자들이 왜 성에 굉장히 문란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부정을 함과 동시에 자녀 놓는 것을 왜 거부하는지 그런 것들이 간단하게나마 잘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늘날 이제 페미니즘, 극단적 페미니즘에서 얘기하는 그러한 주장들의 기원이 바로 지금 이 설명을 들으면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러면은 곧바로 원문을 보시는데요. 에른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새 영상에서 공산당의 간부들 이름이 등장했죠. 이 에른스트라는 사람도 또 다른 공산당의 고위 간부입니다. 에른스트의 기관과 접촉한 것은 2, 3개월에 불과하였는데 나는 그 중에서 아주 말초의 기관에 불과했다. 나는 당의 중심부에 들어가지 못하였다. 선풍의 중심에 못 들어간 것은 나의 잘못이나 잘한 것은 아니었고 또 나는 그 중심부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으나 나는 혁명의 반처녀밖에 못됐다. 그러니까 자기는 순수하게 자기가 생각해 봤을 때 완전한 공산주의자였지만 하지만 공산당의 중앙으로 이렇게 진출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런 뜻이죠. 공산당과 비밀 경찰은 백인 노예의 상가이었으며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되게 추론이 잘 안 되는데 이 상자는 우리가 상업할 때 그 상자고 가는 물건 가격할 때 그 가짜입니다. 다시 좀 보면 공산당과 비밀 경찰은 백인 노예, 자신들과 같은 사람을 백인 노예라고 아더 캐슬러가 지금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산당과 비밀 경찰은 이러한 지식인과 같은 이런 백인 노예들에 대해서 가격을 매기듯이 이런 얘기죠. 가격을 매기듯이 했고 그 가격을 매기듯이 하는 그 지식인들, 즉 희생자들은 폭력과 희롱하는 젊은 이상주의자들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이상주의자들, 지식인들을 공산당과 비밀경찰은 일일이 가격을 매기듯이 등급을 매겨서 그래서 마음대로 이용해 먹었다 이런 뜻이죠. 앞에서 폰이 잠깐 설명했죠. 최고 외교관의 아들인데 이 사람은 뭐 재밌게 이렇게 자신의 얘기를 한 것을 나라는 사람 아더 캐슬러가 그걸 듣고 공산당에 다 이제 정보를 넘겼죠. 그리고 아더 캐슬러라는 폰이라는 이 사람이 이제 그걸 알고 그것을 이제 신문사에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폰이는 나와 있었던 일을 신문사에 보고했고 올스타인 신문사는 나를 해고했다는 겁니다. 관계를 끊게 된 것이다. 나는 그래서 직업을 버리고 당에 전심할 용의는 되어 있었으나 내가 신문사 과학 편집장이었다는 그 유용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나는 당 부속 기관의 관계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거기다가 신문사에 있던 나에게 공산당의 지시를 전달해 주던 파울라는 나치스에게 잡혀서 피살되었고 또 나에게 어떤 업무를 내리던 공산당 고위 간부 에드가는 어디로 갔는지 모르게 되었다. 한마디로 공산당의 조직이 중앙위원회 조직에 이렇게 발돼서 이용을 당하다가 결국에는 거기에서 배제되고 또 공산당 중앙위원회도 나치의 공격에 의해서 다 무력화됐다는 뜻이죠. 그래서 나는 붉은 시가에 그러니까 이 얘들은 세포가 사업장에도 세포를 이렇게 구성하고
그 다음에 동네에도 세포를 구성하는데, 그래서 나는 중앙위원회에서 찬발 심세가 됐기 때문에 시가에 하나의 시가 세포에 가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민주당과 공동으로 대통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을 반대했다. 순수하게 공산당의 노선을 가고 싶어 했는데 사회민주당과 연합하는 거 별로 안 좋다는 거죠. 사회민주당에서는 히틀러에 대항하여 적은 좌익으로 힌덴부르크를 지지하자 하였다. 적은 죄악으로.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공산당 너가 봤을 때 히틀러는 훨씬 큰 죄악이잖아. 그런데 너가 봤을 때 사회민주당을 나쁘게 보더라도 히틀러보다는 그 죄악이 적을 거 아니냐. 그런데 사회민주당의 당선 가능성이 공산당 너보다도 더 되기 때문에 공산당 너는 더 큰 죄악인 히틀러를 막기 위해서 적은 죄악인 우리를 지지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하지만 공산당은 그런 것을 반대하고 전혀 당선 가능성이 없는 텔만이라는 사람을 입후보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의 지도자들은 적은 죄악이라는 것은 없다.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트로츠키파, 수정파, 분리파, 해소파, 심지어는 반혁명파라고 규정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제부터는 공산주의가 문학을 어떻게 보는지, 예술을 어떻게 보는지 나오는데, 우리는 사고하는 방법만 왜곡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용어까지도 변하게 되어서 어떠한 문구는 트로츠키가 썼다는 이유 때문에 건물이 되고, 어떠한 말은 레닌이 썼기 때문에 유행이 되다. 용어뿐이 아니라 우리의 문학적, 예술적, 음악적 취미까지도 변화였던 것인데, 레닌이 어떠한 곳에서 그는 모든 역사책을 다 합하여 놓은 것보다도 발사크의 소설, 이게 발자크라고 하죠. 발사크의 소설에서 불란서를 더 잘 알게 되었다라고 레닌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함으로써 우리는 발자크가 그 누구보다도 뛰어난 문인으로 우리가 인식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미술계에서는 혁명적 역사주의, 역학주의라는 것이 유행이 되었는데, 연돌, 이것은 이제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걸 연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연돌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미술은 반혁명의 그림이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때 연돌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피어오르는 연기가 아니라 어떤 혁명이라는 어떤 그러한 것이 묘사되지 않으면 그것은 반혁명 그림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수년 후에 그것은 사회주의적 현실주의라는 것으로 대치가 되어 무엇이나 현대적이고 실험적인 것은 부르주아의 형식주의라는 낙인을 받게 됐다. 또 음악이나 극에서 합창이 최고의 형태로 간주되었는데, 그것은 자본주의적 개인주의가 아니라 국체주의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해석된 까닭이다. 이때 국체주의는 전체주의 있죠. 전체주의를 국가로 봤을 때 이제 국체주의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심리학도 간소화하여서 감정적 충동은 계급 통일과 성욕밖에 없고 그 외의 것은 다 부르주아의 형이상학이라고 취급이 되었다. 권력에 대한 욕망은 자본주의의 경쟁의 산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인간의 생각이죠. 인간이 옳다고 생각하는 공산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라는 신념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들을 공산주의라는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으로 다 왜곡시켜 버리는 거죠. 이것이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나는데요. 극단적 페미니즘 보면 여성이 이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단계가 오거나 또 나이가 어느 정도 많이 들면 이제 애를 갖기가 상당히 위험해지죠. 그런 것도 생각하기 나름이다 라는 형태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40살 이후에 태아를 갖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과학적 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신들의 어떤 목적에 맞도록 생각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보게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1930년대 40년대에 레닌을 바탕으로 한 소련에서 나타난 기본적인 흐름이었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봤던 공산주의에서 왜 성적인 문란이 나타나는가? 자, 그 기원을 여러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욕은 인정하였으나 일부 일처라 하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의 사물이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가진 지배계급인 남자가 여성을 소유한다든가 안 그러면 가족의 어떤 생존을 보존을 위해서 재산을 끊임없이 축적시키는 그런 형태의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일부 일처제라 하는 것은 사유재산 제도의 산물일 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것은 개인주의를 장려하는 것으로 계급투쟁을 피하게 만드는 제도가 일부 일처제라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가족제도를 이렇게 보는데요. 어쨌든 간에 부르주아 혼인은 매음을 사회가 공인한다 이렇게 돼 있죠. 한마디로 우리가 이제 자본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정상적인 혼인이라는 것은 매음이 이제 여러분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그 매음을 국가가 공인하는 그러한 부르주아의 아주 저질 도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식의 말이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지요. 결혼을 성을 사고 파는 거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결혼이라는 것을 상당히 부정하는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따라서 독일은 러시아에서나 마찬가지로 성적 혼교가 상당히 유행하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나 하고 또 여러 명이서 이렇게 혼교하는 이런 것들이 유행을 상당히 했었다 이런 얘기죠. 그리하여 결국은 레닌이 물 한 곱부설을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 물 한 곱부설이라는 것은 좀 독특해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자기들이 총을 가지고 약한 자를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람들이 총을 갖고 어떤 사람을 공격했다. 그건 타도의 대상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프롤레타리아라는 물이 한 곱부 이렇게 부어지게 되면 그러면은 자본가들이 하는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해도 그것은 혁명의 하나의 행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로 내로남불의 아주 전형적인 이론이 레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이 무산자 도덕론에 의하면 그러니까 레닌이 얘기했던 무산계급 프롤레타리아의 도덕이론이 나왔다는 거죠. 거기에 의하면 우리는 결혼을 할 것이며 또한 한 부부에게만 충직해야 되는데 이 프롤레타리아인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매매혼이 아니고 자본주의 사람들이 결혼하는 것은 매매혼이다. 왜? 한 곱부에 혁명이라는 술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부르주아 도덕과 차이가 무엇이냐 하면 저기 한 곱부라는 윤리설이 부르주아 도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경찰관의 피스톨, 그러니까 경찰관의 총은 무산자, 프롤레타리아가 가진 총과는 다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프롤레타리아들이 총을 다다다다 사서 여러 사람이 죽으면 혁명이고 경찰이 사서 사람이 죽으면 그건 바로 우리가 타도해야 될 대상이 된다. 이게 이제 이런 어떤 내로남불적 윤리론이 레닌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나왔다 이런 얘기죠. 자, 오늘 이 공산당이 인텔리겐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지식인에 대해서 어떻게 보는지까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영상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단 중단하고 지식인을 어떻게 봤는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